나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우리 또 이진하 기자가 어떤 소식을 골라가지고 왔을지 궁금하죠? 오늘도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폭 외교한다고 지금 아주 선전이 난리 났습니다. 자, 아세안 순방도 끝나고 G20 했는데 또 기시다랑 놀았다. 놀았다 이 표현은 잘못됐고요. 기시다와 만났다. 네. 회동을 했다 이 얘기죠? 네, 6개월 동안 벌써 6번째 만남인데요. 이 정도면 정말 절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절친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5박 7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개최된 아세안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처음 밟는 다자회 무대였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에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을 각인시키고 또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력 확장을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아세안 순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기시다랑 좀 뭔가 밀약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뭘 한 거죠? 일단 그 일본과 만남은요 마지막 날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1시간 한 20분 정도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두 정상은 연내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은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 해보자라고 말은 한 것 같은데 네. 요즘 중국도 고립무원 되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져서 우리하고 좀 손을 내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일본하고 친하다. 그리고 모로코에 있었던 120년 만에 다시 벌어진 지진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엄청 큰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모로코에도 지원 의사를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일단은 여기 북한과 그 정상회담 중에 북한과 러시아가 또 만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러시아에는 직격탄을 날렸고 중국에게는 좀 이제 손을 잡을 여지를 내비쳤는데요. 또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거대한 돈을 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제 G20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내년에 3억 달러, 그래서 약 4,011억 원인데요.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2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7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네. 내년에는 4천억 원 정도 주고 네. 내후년에는 2조 6,740억 원을 준다고요? 우크라이나에? 네, 왜?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인도적 지원이랑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폐허가 된 곳이 있으니까 그걸 재복원하는 데에 힘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좀 지원을 해도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올해는 1,900억 원, 내년에는 4,011억 원, 내후년에는 2조 6,740억 원을 지금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돈도 없는데 너무 돈을 잘 쓰시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모로코도 지금 돈 많이 준다 그러던데 참 통이 크시고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네. 네. 그 나라들이 좋아하던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반응을 좀 더 좋아하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반응 지켜봐도 왜 돈 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즉각 반응이 안 나와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근데 어쨌든 인도네시아하고 또 이번에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인도네시아랑 인도와는 이제 핵심 자원 특히 핵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신시장 확충을 위해 집중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회담에서는 2045년까지 40조 원이 투입되는 신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세계 최대 할랄 식품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협력한 양해각서를 또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해각서 체결했다. 근데
각서 체결해가지고 뭐 특별히 성과로 명확하게 이어진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아직 정확한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은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 그 정상회담이 열렸던 6일 날 그때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을 것이라는 또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협상 시도를 좀 중단하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어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연이어 7일 날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데 모든 유엔 회원국에서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일단 외국에서 보기에 우리 대통령은 참 마음이 넓고 다른 나라의 고통에 엄청난 공감을 하시고 다른 나라 국민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겠어요. 보면은 국내에서 경제가 아무리 어렵거나 세금이 막 안 걷힌다 그러면서 세금을 막 걷어가거나 전기요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지고 있지만 뭐 30%만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없어지고 있지만 외국만 가면은 그냥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다 나눠주시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일본도 이번에 그렇게 잘해줬더니 일본 또 뒤통수를 탁 때렸잖아요. 야, 대한민국 독도 이제 우리 거야 내놔. 그래서 독도 홍보 예산을 엄청나게 일본은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독도 홍보 예산 완전히 바닥으로. 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외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네, 오늘로 12일 정도. 근데 네네. 11일인가 12일인가 되는데 12일, 네, 됐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한번 또 받아라. 네. 이 얘기입니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난 9일에 소환한 것에 이어 오는 12일에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 쪽에서는 시간 끌기용, 망신 주기 소환이라며 재출석 날짜를 두고 아무래도 또 다시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번 불렀으면 되는데 또 불러요. 어차피 단식해서 몸이 너무 쇠약해져가지고 제대로 대답 못하는 거는 뭐 뻔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혹은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갔단 말이죠. 근데 왜 한 번은 또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이 검찰을? 네, 일단 뭐 9일 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고 그저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범죄로 조작해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또 말꼬리 잡기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조사의 차질을 빚었고 조사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는 좀 유감이네요. 진술서로 가름한다는 거는 진술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진술서에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변호사들도 재판할 때 재판장이 물어봐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변론 요지서에 쓴 대로입니다. 준비서면에 있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미 다 내용을 적어서 너에게 줬으니 이걸 보고서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의견을 여기서 밝혔습니다라는 건데 진술서로 가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가 도대체 문제라는 건지 이 검찰 얘기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불러요? 네. 또 불러요? 그렇게 되면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래서 많이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또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그 투쟁 장애에 앉아 있으니까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단식장에 찾아서 이 대표를 좀 단식에 좀 중단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단식을 좀 만류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제 이 대표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화답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걱정이 돼서 왔다. 많이 수척해지셨다.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다. 단식을 거두시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도 동조 단식합니다. 나도 이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검찰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나도 한번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의미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클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현근택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만 단식에 동조하고 있어요. 물론 먼저 다른 그 일반 당원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좀 하고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성남에선 현근택이고 광주는 정진욱이고 용인에선 이우일이다 이러는데 일단 중요한 게 릴레이 단식 그동안에 한 번씩은 다 하셨지만 그거 말고 계속 길게 하는 그런 단식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이것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사람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정말로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라 혹은 검찰과 같이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 같으면은 같이 할 것 같은데 네. 또 연세가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시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러다가 진짜 쓰러져서 실려 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은 어제 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KBS 주진우 라이브 그리고 MBC의 김종배죠, 김종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어준 이 세 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짜 뉴스를 혹은 내지는 반론 보도가 불가능하게 뭐 일방적인 얘기를 검증 없이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였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좀 진짜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었는데 방송 시상식이 또 어제 열리면서 네. 또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있었던 방송대상 시상식에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 사장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3사 중에 유일하게 박정훈 SBS 대표만 참석했는데요. 방통위 관계자는 초청하지 않은 게 맞다며 방송대상 시상식 사상 KBS와 MBC 사장을 초청하지 않은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방통위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상파 3사가 있어요. KBS, MBC, SBS. 네. SBS만 간택받았군요. KBS하고 MBC는 사장들이 초대를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는지? 네,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제 이제 이호찬 MBC 본부장이랑 강성원 KBS 본부장이 행사장 밖에서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촉구를 목소리를 내는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네,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때 이동관 위원장이 이 모습을 이제 미리 확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문으로 원래 왔었어야 되는데 후문으로 들어가면서 행사장에 참석을 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이동관은 사퇴하라, 뭐 물러나라, 당당하면 피하지 말라 이렇게 뭐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맞아요. 이날 예. 네, 시상식에는 SBS 사장을 비롯해서 JTBC 대표 그리고 CJ ENN 대표 연합뉴스 TV 등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방송국의 사장님들이 이제 오셨는데 KBS와 MBC만 좀 빠진 거죠. 네, 어제 언론노조에서 조합원들이 이동관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렇게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그랬더니 도망갔다. 이건 이제 제 표현이 아닙니다. 도망갔다 뭐 이런 식의 언론 표현이 있던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다른 곳을 통해서 나가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기대했던 그러니까 언론 노조에서 계획했던 이런 모습은 좀 연출되지 않았죠. 자, 시상식에 SBS, JTBC, CJ ENM, 연합뉴스, 그다음에 쿠팡플레이, KT 스카이라이프, HCN, 경인방송, 한국정책방송원장,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 당연히 참석해야 될 분들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네. KBS, MBC는 빠졌군요. YTN 갔나요? 안 갔나요? YTN을 확인해보지 갔겠죠? 못했는데요. 예. 네, 아마도 자, 이 위원장
그날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날 이제 기념 인사도 있었는데요. 사실 제 귀에 좀 들어왔던 이야기는 네. 기념 촬영 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위원장이 최우수상을 받은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처음부터 이 드라마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봤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내면서 또 다만 수상작 선정에서 눈꼽만큼도 관여하지 않았다. 제가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대상 시상금이 2천만 원인데 이제 그때 과방위 위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을 좀 증액 부탁한다 이랬더니 이제 기념 촬영이 끝난 후에 이제 박정훈 SBS 사장이 위원장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밖에서는 이제 언론 노조가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거에 비해서 좀 상반된 목소리를 내서 제기를 약간 의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좋았나 보죠? 네, 우리 그런 것 방통위원장님 생각에서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수상작 선정에는 관여를 전혀 안 했다. 다만 시상금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늘리겠군요. 자, 박정훈 SBS 사장, 이동관 위원장을 향한 추앙의 추앙의 또 예설을 했군요. 자, MBC는 사실은 지난해에는 수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뭐 사장님도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상도 못 받았어요. 자, 뭐 그럴 줄 알았고 뉴스타파를 향한 여러 가지 이 힘든 싸움, 뉴스타파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건 어떻게 계속되고 있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 대표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조사 중에 이제 뉴스타파를 두고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단순 가짜 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대화 보도를 향한 비판을 연일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좀 찾아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 뉴스 TF를 발동한다고 해서 6일 공식화를 했는데 다음 날 문체부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서울시가 보조를 맞추는 좀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래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언론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그 서울시에 보통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언론들은 서울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체부에서는 일단 먼저 8일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뉴스 포털이 가짜뉴스 핵심적인 유통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뭐 역시나 뉴스타파를 향한 비판인 것 같고요. 네. 또 서울시가 이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뉴스타파가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행정지 명령을 6개월 정도 이제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시와 문체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언론사를 폐간한다라는 거는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적 제재를 이제 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문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언론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은 내일 이제 최준봉 교수님께서 나오시니까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뉴스타파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인용 보도했다고 또 언론사들을 네. 그 경고 조치를 취하거나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타사, 특히 이제 정권의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언론에서 내보내는 기사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보도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리는 게 이제 그런 거겠죠. 뉴스타파를 직접 겨냥한 것도 있겠지만 뉴스타파와 같은, 뉴스타파와 유사한 식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는 인용 보도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뉴스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러라. 이런 얘기가 돼버려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사실은 상당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23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1980년대에 있었던 네. 전두환 정부 당시에 그 당시의 것보다 네. 더 치밀하고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개각이 좀 이루어질 건가 봐요. 네,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오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가 대상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김행 위원은
엄청나게 말을 거칠게 하면서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었는데 역시. 근데 제가 이상한 건요. 여가부 없앤다 그랬잖아요. 왜 없애지는 않고 계속해서 장관만 자꾸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감사를 받고 있는 장관직 교체 대상이 검토가 되면서 꼼수 개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여가부는 잼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교체가 맞냐 이런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국방부에서는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1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 시기가 이제 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이제 다수의 복수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는요. 새 부처 장관을 동시에 바꾸는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만 바꾸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참네요. 이상하군요. 대통령실 안보라인도 교체가 된다고요? 네, 안보라인 교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으로는 인성한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후임으로는 최병욱 국방부 방위 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유인촌 뭐 지명자,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정권에 저번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거 아니었어요? 네, 뭐 욕설 논란이나 이런 것도 네, 있었고요. 또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통위의 그런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신원식으로 바뀐다는데. 물론 뭐 청문회도 있겠지만 청문회 또 해봤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불채택 될 것이고 또 내지는 뭐 안 된다라는 식으로 보고서 작성되더라도 대통령 신경 안 쓰실 텐데 의미가 별로 특별히 없는 이것도 역시 탄핵될 걸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걸까요? 그런 꼼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고요. 또 야당에서는 근데 좀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명예제대 안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어제 그 단식 12일째의 이제 건강에 좀 문제로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유, 근데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올리기만 하고 잘 안 돼가지고 좀 모양새가 좀 그렇게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몸도 지금 너무 안 좋고요. 오늘 또 검찰에 또 불려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픽 이진아 하면 뉴스픽. 자, 이재명 13일차 단식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래.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았어요? 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검찰 조사가 어제 1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원지검은 조사가 종결된 후에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서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를 했고 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후 3시 28분쯤에 조사를 모두 종료했고 현재 조사를 열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날 조사에 투입된 검사는 1차 때와 동일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와 박상용 검사인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제 단식 13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질문을 최대한 간결하게 줄였다고 했는데 질문지는 약 3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런 생각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하냐? 단식을 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뭐냐? 그럼 출구 전략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타이밍도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딱 보고 나니까 한 13일, 14일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그런 말을 했더라도 점점 이제 그런 얘기는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이 분이 이 단식이라고 하는 걸 택해서 이렇게 힘들게 뭔가를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동조 단식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최영호라는 분이
저 지금 동조단식 5일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데 5일이면 매우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건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내에 분열되었던 분열 세력들이 점점 이제 입을 안 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집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때 딱 쐐기를 박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당원들이 옆에 나가서 쫙 앉아가지고 같이 동조단식 하는 거예요. 권리당원들이, 내지는 뭐 권리당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지지한다는 그 말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어제 반응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반응을 반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아직도 모욕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도 이 사람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안을 합니다. 권리당원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시간 내서 같이 한 100명씩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릴레이 단식을 하루 이틀씩 해주시면 오히려 대표가 힘이 날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혹은 국가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선 이재명 대표의 단식 관련해서 정치 현안 언급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속보로 기사가 나왔고요. 일단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대북 인도적 사업, 인사들의 상호 방문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 건 사실이 아닌가 등의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미 문서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 신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정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냈는데요.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그 체포동의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유력한 거는 본회의가 21일과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이제 검찰 안팎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일단은 21일 네, 21일 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5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예정이라서 그때쯤 아마 체포동의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미뤄지면 12월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국정감사가 있고요. 12월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굶어서 지금 정말 기운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힘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1차 검사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근데 서명 날인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 써달라고 했는데 하나라도 더 있으면 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검사는 나 다 썼는데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는 나 서명 못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서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지금 부른 거죠. 그리고 2시간 만에 내보냈는데, 저는 서명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서명하라 그러면서 다시 불러가지고 하는 거 너무 인격적으로 큰 침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검찰 조사에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이제 원리인데,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우리 이 대표는 네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다 제대로 했지만 이거 쓰지 마. 이거 검찰에 가지고 만들어낸 이거 법원에서 증거 자료를 안 쓰면 좋겠어.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검찰이 오라니까 왔다. 하라는 대로 했다. 하지만 난 이것이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굳이 그 아픈 사람을 13일 단식한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하면서 써라 마라 이랬다는 건데,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보고 야, 겨우 2시간 만에 보내줬으니까 진짜 인간적이고 훌륭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옳지 않다. 자, 게다가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서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조사한 것이다.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그래도 끝까지 나는 결백하다 이런 점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압수수색만 376번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이날 이제 김경만 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것만 376번이고 소환 조사까지 합치면 6번, 단식 중에 있는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도해 보이고 검찰 독재적인 모습에 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혹은 용산 내부에서도 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사실 알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풍자한 시가 있어요. 네. 누가 쓴 시입니까? 네,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가 작성한 민족의 장군 홍범도라는 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 가지고 풍자를 한 시로 이제 나왔는데 이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내용을 이제 알려지자 페이스북이 이 내용 관련해서 혐오 발언이란 이유로 삭제가 된 것인데요. 네, 이거는 내용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 시점에서 최근 흉상 이전 시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일날 혐오 발언이라면서 이제 페이스북 측에서 이제 이동순 교수의 말에 의하면 페이스북 측에 의해서 삭제됐고 경고 조치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삭제 후에 뜬 메시지에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열등한 대상으로 묘사하면서 공격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 같다. 회원님의 콘텐츠가 혐오 발언에 관한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외놈이란 표현이 사용돼서 그런 건가 이렇게 의아함을 나타냈는데 네. 또 이거를 인용한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교수의 글도 이제 게시글도 동시에 삭제가 됐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시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홍범도라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제 네. 이런 거잖아요. 사실 나도 이거 써봤어요 속으로. 날 이렇게 모욕할 거야? 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썼는데 페이스북 측에서 이거를 또 삭제하고 경고 네. 조치를 날렸다는 거예요. 아, 참 내용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왜 그랬는지 원인을 알려줬답니까?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혐오 발언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또 정체성 바탕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열등한 대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 교수는 그래서 외놈의 단어 때문이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아함을 내면서 외놈이란 표현은 비속어가 아니고 격정과 절규로 형상화된 문학적 표현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또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났다는 좀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남충이라는 발언이 혐오적이라는 표현이라면서 삭제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있고요. 또 류근 시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 페북은 검열과 제한을 남발하고 있다. 제 포스팅은 노출이 극단적으로 줄었다며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개입의 협의는 지을 수 없다. 패친들의 글이 무단으로 삭제되고 계정 정지, 불이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근데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막 남의 글을 삭제하고 그럽니까? 이거 그럼 사전 검열 아니에요? 네, 페이스북도 그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신고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신고를 솔직히 할 만한 걸 하는 것보단 요즘에 보니까 자기 진영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올리면 그거를 막 일부러 가서 공격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하고 막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던데요. 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유튜브도 또 많이 신고를 네,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좋아요. 이거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요즘 또 세상에 또 방송에 대한 이 제재나 이런 것들이 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좀 뭔가 좀 알았어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을 이런 생각도 못하는군요. 좀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 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도 갑자기
설마 이러다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만나요? 만났어요? 네. 네, 오늘도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일단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낮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러시아 우주 기술을 상징하는 우주기지에서 이뤄졌는데요. 평소 정상회담에서 자주 지각하던 푸틴이 30분 일찍 나와서 김정은을 맞이했다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김정은도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푸틴은 특별한 시기에 회담을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자유진영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강대강 극대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예?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그냥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싫어하고 욕하고 막 그러시면서 우리끼리 뭉치자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나니까 솔직히 상대방인 러시아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도 뭉치자 이렇게 되겠죠. 자유진영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자, 푸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엄청나게 극진 대접을 하더라. 이 얘기도 또 있어서 둘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어제 1시간 반 동안 양국 대표단이 동석한 상태에서 확대회담에 이어 1대1 단독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약 총 3시간 정도 진행된 회담이 진행됐고요. 네.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는 러시아의 캄차카산 킹크랩 만두에 잉어과 민물고기, 초어를 끓인 탕으로 시베리아의 극동 지역 진미를 식탁에 올려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러시아가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악의 무리를 징벌하고 정의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기 전에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에 이제 도울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주기지에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1시간 반이나 단독 회담하고 캄차카산 킹크랩 만두, 잉어 민물고기 초어탕, 야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진미, 야 진짜 맛있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러면서 이분들이 악의 머리를 징벌하고 정의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유 진짜 걱정되네. 이런 말 이렇게 하면 난 너무 걱정되는데 게다가 푸틴이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거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해서 네.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북한은 지난 5월하고 8월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5월과 8일에 각각 8월에, 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우주 강국인 러시아의 위성 발사 경험과 기술을 넘겨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어제 우주 기지를 찾는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대가로 북한에서 포탄과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1년 반이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할 포탄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러시아가 포탄이 부족하다. 이러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걸 지원을 받겠다. 참, 북한은 러시아 지원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나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돈 버는 데는 어딜까요? 미국 아니에요? 무기를 팔면서 돈을 많이 엄청 벌 것 같아. 네. 진짜 어쩌면 이렇게 다들 그냥 머리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조선소도 둘러본다고요? 네, 오늘은 두 정상이 다음 행선지로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를 생산하는 공장과 핵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있는 군수공업 지역인 하바롭스크 주에 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이곳에서 김 위원장의 일행은 시설을 둘러본 뒤에 북한 전투기 성능 개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두 정상의 만남은 사실상 전 세계인들이 좀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국제 정세에 끼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등 러시아 등이 북한의 위성 기술을 제공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라고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공위성의 특성상 평화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지리산 불다람쥐님이 남북한 무기 대결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민채님 정말 큰일이네요. 나무님 반목을 사주하는 대통령인가 보네요. 푸르밍님 나라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김재길님 트럼프가 그립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훨씬 나아요? 바이든보다? 자 배동호님은 푸틴이 먼저 와 있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북한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셨고요. 엔티리스프 은희리스프님이군요. 대리 전쟁이 아닐까요? 이러는데요. 그러네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자, 기시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차 개각합니다. 이제 문제가 많은 개각이라고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여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3개의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특히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전 장관이 지명됐는데요. 현 정부 곳곳에 MB 시절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국정과제와 구조개혁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야당에서는 도덕성 문제 등의 송곳으로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해봤자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할 건데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유인촌 후보자, 유인촌 지명자는 12년 전에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엄청 오래 했어요. 근데 그때 참 암흑기였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분이 욕설 논란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도 그때 개입돼 있었었고, 물론 그분이 참 전원일기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서 참 선한 이미지를 많이 쌓았는데 실제 일하시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정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걸까요? 아무래도 MB 시절에 사람들이 다 복귀하는 거 보니까 유인철 장관도 거기에 하나의 맥이라고 생각이 아이콘으로? 들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직 당시 재임 기간이 2년 11개월로 최장수 문체부 장관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그렇죠. 또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연극 무대에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지난 7월에 현 정부의 대통령실 문화특보로 복귀한 데 이어서 2달 만에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물러난 지 12년 만에 또다시 후보자가 됐고 또 장관이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명한 짤도 생성이 됐었죠. 네, 욕설 맞아요. 논란으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외에도 당시 문화예술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냈다가 법원이 해임을 정지하면서 한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일도 겪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강압적으로 퇴출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 그때 당시에는 20명이 넘었다는 것도 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분을 뭐 보온 이사인가 뭘 잘했어야지 다시 불러들이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연극은 잘하는 걸로 압니다. 제가 햄릿을 그 국립극장인가요? 장충동에 있는 거기에서 이분이 햄릿 연극하는 걸 보기도 했고 그거하고 완전히 또 정치하시는 거 다르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좀 만약에 사실은 저는 청문회가 제대로 된 청문회였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장관을 임명하겠죠. 그러면 좀 잘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그렇다고 치고 신원식 이분은 도대체 뭡니까 신원식? 네, 극우 발언을 쏟아낸 신원식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이분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이른바 멸북 통일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또 홍범도 장군이나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삼성 장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까지 지낸 신원식 의원은 전역 후에 정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과 함께 보수 집회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는 지난 정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입에 담지 못할 차마 그런 표현들도 써가면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현식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뭐 악마식으로 초대 악마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당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끔찍한 말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막말 같은 거 해도 상관없나 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왜 본인들은 막말해도 상관없고 우리는 돈 물어내고 감방해가 되고 그러는 건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극우가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수차례 참석을 했고 초대 악마 노무현이 문재인 악마 탄생을 시켰다 이런 말도 했고요. 문재인 일당은 국사범으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승만 박정희는 모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16은 혁명이고 전두환은 12.12로 나라를 구했다. 미친 거 아니에요? 5.18 특별법을 만든 김영삼은 좌파에 세뇌당해가지고 그런 걸 만든 거다. 아주 어록이 그냥 엄청납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문재인 목다는 건 시간 문제다. 이게 지금 삼성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까? 국방 출신? 문재인 목다는 건 시간 문제.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한 사람을 장관으로 하죠? 이게 지금 장관으로 써야 언어입니까? 난 이런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까지 지낸 신인식원, 전역 후에 정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와 함께 보수 집회에 잦은 모습 드러내고 입에 담지도 못할 표현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이번에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도 아주 난리란 말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관련해가지고도 거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는요. 김행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지만 존속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명 첫날부터 부서 폐지를 염두하는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가 있다면서 여가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분은 이제 그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오랜 친분 때문에 지목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다고 진짜 소문을 하더만요. 우리 김행 후보자 지명자. 뭐 본인은 지금 고사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자가 발전이었나요? 어쨌든 본인은 되게 행복해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공약을 내세웠어요. 폐지 공약. 근데 그거 지금 대통령이 안 지키고 있는데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여가부는 우리 정부에서 폐지 방침으로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업무는 원래 본래 소관으로 이관해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여가부 폐지 방침은 좀 분명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여가부를 꼭 폐지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참에 그러면은 잼버리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 되죠. 왜 굳이 또 새롭게 장관 이거 농공행상 아닙니까? 본인에게 좀 좋게 말해준 사람 자리 하나 좀 챙겨주고 형식적으로 몇 달이라도 그러고서 끝내자 뭐 이런 시도인 것 같이 보여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사람은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정몽준 때부터 네.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까지 네. 그냥 정권이 있을 때마다 다 공작새처럼 날라오는군요. 예. 많은 요직을 거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정몽준 캠프의 대변인 역임을 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양평원 원장 취임 당시에는 여성정책 전문성이 낮아서 낙하산 논란을 일었고요. 원장 임기 1년 이상 남기고 총선 출마를 위해 원장직에서 물러나 뒷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이진아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댓글 몇 개 읽어드리면 임윤채님이 걱정하시네요. 노영희 변호사 이거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시청률 떨어지면 못 볼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꼭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스프링트리님 노변 화이팅입니다. 이거 대리 전쟁 하시는군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위기감을 느껴야 되나요?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 골라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꼭 알아둘 뉴스들만 바쁜 아침에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인데요.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단하게 이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름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50대 한 여성 이재명 지지자라는 편말을 들고서 네. 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에 찾아가서 단식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에 체포됐고 그 경비대원 2명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물론 뭐 중상은 아닌 걸로 얘기됐습니다만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된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0대 여성 A씨가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고 국회 경비대 직원에게 그 흉기를 휘둘러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4일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 및 소란행위를 일으켰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지하려고 온 경비대원에게 쪽가위로 이제 쪽가위. 네, 쪽가위로 흉기로 이제 그 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대원이 2명인데 한 명한테는 오른쪽, 한 명한테 왼쪽 해가지고 네. 2명을 다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의 요지는 대표 단식 그만해라 그러다 큰일 난다 이제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표현을 좀 너무 과격하게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직까지 뭐 후속 그 내용은 지금 밤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희 님이 이재명 대표 혼자 싸우는 것 같아 불쌍합니다. 결코 헛된 단식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민주당이래. 국민의힘 대표가 네. 그동안에 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모습에서 조금 살짝 벗어나서 물론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만 국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기총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기총회래. 이 국회와 일정에 무관하게 또 본인이 조금 단식을 중단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네. 전했고 실제로 방문하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는 진정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한번 이따가 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된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도리를 해라. 정치가 실종되고 오로지 이놈들이만 남은 거는 21세기가 아닙니다. 2023년도에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15일째 단식하고 있는 야당 제1야당 대표 그것도 지금 여당보다 훨씬 국회의원 수가 많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요. 자,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 대장동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했죠. 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어제 오전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동시에 또 그리고 기자 2명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스타파와 MBC 기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날 검찰은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뉴스타파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전 8시 반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7시간에 거쳐 계속됐는데요. 네. 언론노조는 정권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일상화된 것 같죠. 사실은 네. 매일매일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언론사 압수수색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이제는 다들 그러려니 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네, 과거 MBC에서도 이제 압수수색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막아서서 이제 언론 뉴스룸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뉴스타파에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 좀 약한 그런 언론사이다 보니까 대응을 사실 제대로 못하는 거죠. 네,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두 언론사에 적용된 혐의는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고요.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당시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관련 대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보도가 허위 사실이고 인터뷰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진짜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JTBC도 지금 남욱 변호사 검찰 진술 토대로
수사무마 의혹 보도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와 직접 만난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JTBC 출신 봉진욱 기자의 주거지도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검찰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김 씨와 신 씨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한상진 기자랑 봉준혁 기자 사실 이제 인터뷰하려고 저희가 섭외하려고 전화를 여러 번 돌렸는데 안 됐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압수수색 중이었다. 네. 압수수색을 당하던 상황이었다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론사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인데 이게 사실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과거에 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독재 정권 때 그런 게 많았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론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게 정말 명예훼손으로까지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해버리고 나면 정말 알아서 입들을 닫더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용 보도를 한 타매체에 대해서까지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 창끝은 뉴스타파하고 JTBC를 향해 거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서 옆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거든요. 아, 말하면 안 되나 보다. 네. 이 반두라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관찰학습, 모방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대가인데 그냥 옆에서 내가 나한테 직접 안 그래도 이 옆에 있는 이진아 기자가 뭐 무슨 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 보면 나 절대 그러면 안 돼야지. 이런 얘기가 막 마음속에서 뭉글뭉글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언론들이 입을 틀어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JTBC 알아서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니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언론단체나 시민단체가 일제히 규탄을 하고 나섰어요. 네, 어제 11개 현업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충경을 자처한 검찰이다 이렇게 일갈했고요. 네. 뉴스타파는 이제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 한 사람이 심기를 보위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검찰 이렇게 입장문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국제기자연맹에서도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대한민국 현 정부가 주도하는 우려스러운 언론 인권 침해 추세의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러면서 당국이 모든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협박과 법적 괴롭힘을 규탄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좀 창피하네요.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좀 창피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언론의 그 신뢰도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보고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유지수도 엄청 떨어졌죠? 네, 이걸 통해서 또 보도 자체가 좀 위축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부산 앞에 핵 폐기장 추진한다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도대체가. 지난 11일에 일본 후쿠시마 1차 오염수 방류가 종료가 일단 됐습니다. 네. 2차는 이제 미정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마도 내 핵 폐기장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부산과 불과 50km 떨어져 있는데요. 어제 일본 대마도 시의회가 일본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청원안을 통과시켰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13일에 보도했습니다. 와, 일본 대마도 시의회는 일본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청원안을 통과시켰다. 아, 그런데 지금 부산 앞에 핵 폐기장을 추진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그러면? 네, 이거랑? 이게 보도에 네. 따르면 이제 네. 대마도 시의회가 전날에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핵 폐기장 선정 절차의 1단계인 문헌조사 수용 요구 청원을 했는데 이제 찬성이 10명, 반대가 8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2007년에도 네. 대마도 시의회에서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논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무산됐지만 이번에 유치론에는 이제 교부금에 대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부금에 대한 계산이라니? 네, 그 대마도가 원래 관광 산업에 이제 그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아서 경제 쇠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부흥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또 지진이 잦은 일본 내에서 가장 지진이 적은 섬이기 때문에 네. 또 여기다가 핵폐기장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여러분 속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호선 선로 보스 차가 탈선을 해서 지금 궤도 이탈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박현우 님이 전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 새벽 3시 정도 넘어가지고 궤도 이탈이 됐다 그래서 지금 범계양만 부근부터 하행선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출근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지난해 철도 사고가 79건, 전년 대비 23.4%나 올라갔다. 사상 사고도 34건이었다. 이게 이제 2023년 2월에 있었던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크고 작은 사건들이 쩔쩔쩔쩔쩔쩔쩔 모아가지고 뻥 터지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혁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